한밤의 공습은 단지 몇 개의 목표물을 타격한 군사작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지휘 체계를 흔들고 그 충격을 국경 밖으로 밀어내며 중동 전체의 긴장 구조를 다시 흔들어 놓는 정치적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군사 및 권력 시설을 정밀 타격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위험은 폭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직후에 생겨난 권력의 공백에 있습니다. 지도부가 동시에 흔들리는 순간 국가는 명령체계의 연속성을 잃기 시작하고 군은 누구의 지시를 우선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지며 내부 강경파와 현실파는 단 몇 시간만에도 서로 다른 계산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쟁은 더 이상 미사일과 전투기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다음 날의 질서를 장악하느냐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공격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그 공격 이후 이란이라는 체제가 얼마나 빠르게 균열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사태가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는 타격의 방식이 아니라 타격의 위치에 있습니다. 군사시설 몇 곳이 손상된 정도라면 국가는 곧바로 복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부의 핵심 축이 동시에 흔들리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체계는 살아있어도 그것을 움직이는 의사결정의 중심이 사라질 수 있고 바로 그 순간부터 국가는 외부 공격보다 내부 혼선에 더 취약해집니다. 지휘관이 사라진 자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불신의 공간이 됩니다. 누가 살아남았는지, 누가 실권을 쥐었는지, 누가 다음 지시를 내릴 수 있는지조차 불확실해지는 순간 군사 조직은 방어보다 확인의 시간을 쓰게 됩니다. 외부에서는 단 몇 분의 공습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내부에서는 수년간 유지된 통제 질서가 몇 시간 만에 흔들리는 장면이 펼쳐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정밀 타격은 실제 파괴 규모보다 훨씬 더 큰 심리적 충격을 남깁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얼마나 무너졌느냐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흔들렸느냐입니다. 이란처럼 강한 중앙 통제와 상징적 권위에 기대는 체제에서 이런 충격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최고 위층의 안전은 단순한 경호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징이 흔들리면 국민에게는 국가가 더 이상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공간이 아니라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군 내부에서는 보복의 필요성이 커지고 권력 내부에서는 책임을 둘러싼 긴장과 경계가 동시에 높아집니다. 누군가는 강경 대응을 통해 체제의 위험을 복구하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더 큰 붕괴를 막기 위해 손실을 관리하려 할 것입니다. 이 두 흐름은 겉으로는 같은 조직 안에 있어도 위기 국면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외부의 시선이 집중될수록 내부 권력은 단결된 모습을 연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만 실제로는 그럴수록 균열이 더 빠르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에서는 결연한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그 이면에서는 다음 권한이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계산이 이미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번 사태의 두 번째 핵심이 등장합니다. 공습 직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타격을 입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다음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입니다. 지도부 일부가 제거되거나 통신체계가 흔들리면 체제는 즉시 임시 질서를 세우려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임시 지도 구조가 빠르게 제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통치 능력을 증명하는 수단이기 전에 내부와 외부 모두에게 아직 체제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임시체계는 본질적으로 방어적입니다. 정당성과 권위가 충분히 축적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압박이 강할수록 내부 강경파의 목소리와 현실적 조정론이 동시에 커집니다. 한쪽은 즉각적인 보복을 통해 체제의 체면을 지키자고 주장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더 큰 타격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정부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명예와 생존 사이에서 서로 다른 선택지가 동시에 부상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 발언이 쏟아지는 것은 단순히 적에게 보내는 경고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 구성원들을 향한 결속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도부가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는 것은 군사시설이 아니라 충성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위기 속 권력은 언제나 더 단호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체제가 여전히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런 언어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내부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로 질서가 완전히 유지되고 있다면 과도한 선언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이란을 둘러싼 진짜 긴장은 공습의 장면보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권력 재배치의 속도에 있습니다. 누가 보복을 외치고 누가 협상을 계산하며 누가 침묵 속에서 다음 자리를 노리는지에 따라 이 사태는 단기 충돌로 끝날 수도 있고 더 긴 불안정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갈림길에서 전쟁의 무게는 전장보다 체제 내부로 더 깊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체제는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하나는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군사적 압박이고 다른 하나는 안에서 번지는 통제 불안입니다. 그래서 위기 직후 등장하는 임시 지도 구조는 단순한 행정적 장치가 아니라 체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연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임시 구조가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최고 권력의 상징이 사라지거나 크게 약해진 순간 강경파는 체제의 체면을 되찾기 위해 즉각적인 보복을 요구하게 되고 현실파는 더 이상의 파괴를 막기 위해 외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따져보게 됩니다. 이 두 노선은 겉으로는 한 방향처럼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미래를 향합니다. 한쪽은 두려움을 힘으로 덮으려 하고 다른 한쪽은 무너질 수 있는 구조를 관리 가능한 위기로 축소하려 합니다. 결국 이란 내부의 긴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진짜 긴장은 명예를 우선할 것인가, 생존을 우선할 것인가 라는 선택 앞에서 드러납니다. 이럴 때 강한 언어는 종종 현실을 감추는 장막이 됩니다. 외부를 향해 단호한 보복을 말하는 메시지는 분명 위협의 성격을 띠지만 동시에 내부를 향한 통제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체제가 아직 흔들리지 않았고 명령체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누구도 동요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언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체제 내부의 초조함이 더 선명하게 비치기도 합니다. 권력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굳이 그 안정성을 과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기가 깊을수록 권력은 더 큰 목소리로 자신을 설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위협과 경고, 복수의 언어는 단순한 군사 수사가 아니라 내부 균열을 봉합하려는 정치적 행동으로도 읽어야 합니다. 동시에 일부 지도층이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두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것 역시 약함의 표시만은 아닙니다. 더 큰 붕괴를 막기 위해 시간을 확보하고 외부 압박의 강도를 낮추며 내부 재정비를 위한 공간을 만들려는 현실적 계산일 수 있습니다. 위기 직후의 협상 신호는 이상주의가 아니라 때로는 가장 차가운 생존 전략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이번 사태는 군사 충돌의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지구력의 시험이 됩니다. 미사일과 폭격기는 몇 시간 만에 결과를 만들 수 있지만 지도체계의 붕괴 여부는 며칠, 몇 주에 걸쳐 드러납니다. 누가 다음 중심이 될 것인지, 어느 세력이 실제 통제권을 장악하는지, 군과 정보기관이 누구를 따르는지에 따라 이란의 다음 국면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국가가 응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는 이미 여러 선택지가 충돌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복은 체면을 지키는 길일 수 있지만 더 큰 타격을 부를 위험도 큽니다. 협상은 일시적 후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무너지는 시스템을 붙잡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란의 권력 핵심에서는 총성이 아니라 계산이 더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계산이 끝나기도 전에 전장의 충격은 가장 먼저 평범한 사람들의 삶으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흔드는 속도는 늘 권력의 언어보다 빠릅니다. 지도부가 누구인지, 누가 다음 명령을 내리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사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가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가? 내일이 되면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닌가? 공항이 제한되거나 폐쇄되고 도로와 국경의 흐름이 급격히 불안정해지면 국가의 위기는 순식간에 개인의 탈출 문제로 바뀝니다. 뉴스 화면에서는 전투기와 폭발 장면이 먼저 보이지만 실제 공포는 출국 창구 앞에 긴 줄, 갑자기 치솟는 항공권 가격, 연결편이 사라진 공항 전광판, 그리고 연락이 닿지 않는 기관의 침묵 속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위기 상황에서 교통과 물류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공포의 온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사람들이 특정 도시를 떠나기 위해 먼 나라를 경유하고 평소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을 감수하려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질서에 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가장 먼저 고립되는 이들은 언제나 평범한 민간인입니다. 외국인 체류자, 유학생, 출장자, 현지 근로자,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동수단과 보호망을 잃은 사람들은 국가 간 대립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놓입니다. 신분증이 없거나 여권을 잃었거나 통신이 불안정하거나 돈이 묶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개인의 힘만으로 위기를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연결, 한 번의 응답,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구조 체계입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바로 그 최소한의 응답조차 늦어지거나 끊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의 충격은 늘 거대한 담론보다 먼저 한 사람의 절박한 요청으로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전화기를 붙들고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는 남은 현금을 계산하며 다음 국경까지 갈 방법을 찾고, 누군가는 자신이 국가의 보호망 안에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시간을 버팁니다. 이것이 지정학적 충돌이 개인의 하루를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장면이 단지 특정 지역의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나라의 공항이 흔들리고, 한 도시의 도로가 막히고, 한 사람의 귀환 경로가 끊기는 순간 사람들은 전쟁을 더 이상 멀리 있는 뉴스로 느끼지 않게 됩니다. 멀리 떨어진 수도에서 시작된 공습이 며칠 만에 일상의 계산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안전했던 여행 계획은 생존 경로가 되고, 평범한 항공권은 희소한 탈출 수단이 되며, 외교기관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도움의 기준으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순간 사람들은 국가의 힘을 선언문이 아니라 대응 속도로 판단합니다. 누구의 전화가 연결되는지, 누가 끝까지 시민을 챙기는지, 누가 말만 남기고 사라지는지가 기억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민낯은 전선보다 대피 경로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이 반복될수록 여론은 점점 더 민감해지고, 사람들은 눈앞의 사건을 넘어 더 넓은 구조적 불신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회적 반응은 새로운 방향으로 번집니다. 외부의 충격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멀리 있는 전장을 해석하는 동시에 자기 사회 내부의 불안과 감정을 그 사건 위에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벌어진 권력 충격은 단지 중동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분노와 냉소, 피로와 억눌린 감정까지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제가 강한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직접 말하기 어려운 감정을 외부 사건에 빗대어 표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 앞에서 예상보다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조롱과 환호가 동시에 번지는 장면은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누적된 감정의 우회적 분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는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사회의 답답함과 분노가 그 안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사람들은 단순히 이란의 상황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이 사는 체제의 긴장, 억눌린 정서, 그리고 말하지 못한 피로까지 함께 비추고 있습니다. 국제 뉴스가 사회 내부의 감정 거울이 되는 순간 사건의 파장은 전장보다 훨씬 넓게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드러나는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댓글의 분위기를 넘어 사회 내부의 압력을 보여주는 간접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반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각자가 오래 쌓아온 감정이 특정 계기를 만나 표면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비판이 어렵거나 공적 공간에서 표현이 제한되는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외부 사건을 통해 자기 감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냅니다. 누군가는 냉소로 반응하고, 누군가는 과장된 조롱으로 긴장을 풀며, 누군가는 뜻밖의 환호를 통해 억눌린 감정을 흘려보냅니다. 이런 장면을 단순한 일탈로만 보면 중요한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통제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분노를 싣고 어떤 소식에 감정적으로 폭발하는지를 보여주는 사회 심리의 단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권력 공백을 둘러싼 반응은 단지 중동 정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더 넓게는 체제에 대한 피로감, 국제 질서 변화에 대한 불안, 그리고 권위에 대한 복합적인 심리가 뒤엉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응축된 감정은 종종 물리적 공간에서 더 선명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화면 뒤에 숨어있던 분노와 반감이 거리, 행사장, 공공무대 위로 올라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익명의 반응이 아니라
가시적인 충돌이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항해 장면이 상징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문화 행사처럼 보이는 무대가 갑자기 정치적 대립의 현장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의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문화는 더 이상 중립적인 장식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전통과 공동체의 얼굴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특정 체제를 부드럽게 포장하는 통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 등장한 항이는 단순히 행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이 아니라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메시지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행위가 됩니다. 조명이 켜진 축제의 공간에서 갑자기 반대 구호가 울려 퍼지는 장면은 시각적으로도 강렬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침묵 속에서 소비되던 상징의 질서를 깨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사람들이 본 것은 단순한 실랑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어떤 말을 막으려 하는지, 누가 어떤 상징을 지키려 하는지, 그리고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지를 한 화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누가 문화의 해석권을 가지는가라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해외 공간에서는 특히 이 갈등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중국 본토 안에서는 공공연하게 충돌하기 어려운 메시지들이 해외에서는 훨씬 공개적인 방식으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축제나 문화 행사는 단순한 공동체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체성의 충돌이 일어나는 상징 공간이 되곤 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민족 문화의 표현으로 보고 누군가는 체제의 영향력 확장으로 읽습니다.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공개 항의는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누구의 서사가 무대의 중심을 차지할 것인가를 둘러싼 경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적 대립은 더 이상 외교 문서나 뉴스 브리핑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상의 상징과 감정이 모이는 현장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공개적인 저항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것이 반드시 규모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행동 하나가 전체 프레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된 행사, 정리된 순서, 통제된 분위기 속에서 단 몇 초의 돌발 행동은 그 공간이 숨기고 있던 긴장을 한꺼번에 드러냅니다. 그것은 조용히 진행되던 장면에 균열을 넣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단지 문화 행사인지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가 깔린 연출인지 다시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대 위 항의는 단순한 장면 이상의 파장을 남깁니다. 영상으로 기록되고 주변의 관객이 즉시 반응하며 온라인으로 다시 확산되면서 그것은 현장의 사건을 넘어 하나의 서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서사는 다시 다른 지역, 다른 공동체, 다른 행사로 번져나가며 비슷한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축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축하는 누구의 의도를 품고 있는가? 결국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는 이런 장면들은 지정학적 갈등이 단지 군사와 외교의 언어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문화, 감정, 기억, 그리고 정체성을 둘러싼 전선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거리와 무대 위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훨씬 더 사적인 장면, 한 가정의 불안과 한 부모의 순간적인 공포 속에서 사회의 긴장이 압축되어 나타납니다. 일본에서 전해진 아이 접근 사건이 빠르게 주목을 받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원래 이런 종류의 사건은 사실관계가 제한적일 때가 많고 실제보다 감정이 먼저 확산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큰 이유는 아이와 관련된 불안이 사회에서 가장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공포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전 질서에 대한 신뢰가 강한 사회일수록 낯선 사람이 아이에게 접근했다는 장면만으로도 큰 충격이 생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몇 초가 사건 전체가 되고 사회는 그 장면에 자신이 가진 더 큰 불안을 더 씌웁니다. 단지 한 번의 접촉, 한 번의 놀란 반응이었을 수 있는 일이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의 안전 감각과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으로 확장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하나보다 가능성 10개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위기감이 커질수록 개인의 경험은 곧바로 사회적 경고문처럼 소비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을 바라볼 때 단순히 자극적인 해석에 끌려가지 않는 균형감입니다. 한 개인의 경험은 분명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특정 집단 전체에 대한 공포와 단정으로 번질 때 사회는 더 쉽게 불안정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반응을 가볍게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는 배경에는 실제 사건의 크기만이 아니라
이미 사회 내부에 쌓여있던 불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안전, 공공장소의 신뢰,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 외국인 공동체를 향한 시선, 그리고 온라인에서 증폭되는 소문 구조가 한 번에 겹치면서 작은 사건도 훨씬 큰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반응은 단순히 한 장면을 둘러싼 과잉 반응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회가 얼마나 민감하게 안전을 체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앞서 살펴본 중동의 위기, 온라인의 분출, 유럽의 공개 저항과도 연결됩니다. 서로 전혀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바닥에는 공통된 정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느끼고 그 불안을 정치와 문화, 그리고 일상 속 위협의 언어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세계의 긴장은 전쟁터에서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증폭되고 화면 속 댓글에서 번지고 축제의 무대 위에서 터져나오며 한 부모의 불안 속에서도 형태를 얻습니다. 지정학적 충격은 더 이상 지도 위의 화살표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심리, 공동체의 신뢰, 그리고 사회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과 어떤 저항, 어떤 질문을 만들어내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뉴스는 단순한 속보가 아니라 시대의 정서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 끝에서 다시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에 사람들을 끝내 버티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격렬한 충돌과 불안의 장면이 이어질수록 사람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가보다 무엇이 끝까지 남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전쟁은 건물을 파괴하고 권력 충돌은 제도를 흔들며 온라인의 분노는 사회의 피로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런 장면들이 지나간 뒤에도 인간은 다시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혼란의 시대에 문화와 기억, 전통과 같은 요소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버티는 힘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전통은 과거의 유산일 뿐일 수 있지만 위기의 시대에 그것은 공동체가 스스로를 설명하는 마지막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정치가 갈라놓고 전쟁이 파괴하고 선전이 현실을 덮으려 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본질적인 가치, 즉 인간다운 존엄과 공동체의 기억, 그리고 억압되지 않은 정체성의 자리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 여러 장면은 단순히 서로 다른 뉴스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들로 연결됩니다. 이란에서 시작된 충격은 단지 중동의 군사 충돌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지도부가 흔들릴 때 국가가 얼마나 빠르게 불안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그 여파는 공항과 국경, 항공권과 대피 경로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뉴스 속 한 줄로 지나가는 사건도 현장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의 귀환 기회, 단 한 통의 구조 연락,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다시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사됩니다. 누군가는 온라인에서 냉소와 분노를 터뜨리고 누군가는 거리의 무대 위에서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누군가는 아이를 지키려는 본능적 불안 속에서 사회 전체의 긴장을 체감합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장면처럼 보여도 그 밑바닥에는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익숙하게 믿어왔던 질서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권력은 생각보다 흔들리기 쉽고 국경은 생각보다 불안정하며 문화의 공간마저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단지 누가 공격했고 누가 반격했는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어떤 구조를 드러냈는지 읽어내는 것입니다. 왜 한 번의 타격이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었는가? 왜 사람들은 먼 나라의 사건에 자기 사회의 감정을 투사하는가? 왜 문화 행사는 때로 정치적 충돌의 무대가 되는가? 왜 작은 일상의 공포가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의 불안으로 커지는가? 이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오늘의 세계가 단순히 뉴스가 많은 시대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불안이 빠르게 전이되는 시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정학은 더 이상 정부와 군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의 감정, 사회의 신뢰, 그리고 공동체가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속도에 휩쓸리는 반응이 아니라 사건의 표면 아래에 있는 흐름을 읽어내는 침착함입니다. 눈앞에 충격적인 장면만 따라가면 모든 것은 단편적으로 보이지만 그 장면들 사이의 연결선을 따라가면 우리는 훨씬 더 큰 변화의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밤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작전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공백이 어떤 혼선을 낳는지, 위기가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먼저 고립시키는지, 온라인과 거리와 일상 속에서 불안이 어떻게 서로 다른 언어로 번져가는지를 보여주는 연쇄 반응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연쇄의 끝에서 우리 앞에 남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앞으로 더 큰 충격이 온다면 무엇이 사회를 지탱할 것인가? 무엇이 사람들의 판단을 붙잡아줄 것인가? 무엇이 선전과 공포를 넘어 인간다운 균형을 지켜줄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이해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을 넘어 그 사건이 흔들고 있는 구조를 읽어내는 힘이야말로 불안정한 시대를 건너는 가장 중요한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서로 멀리 떨어진 사건들이 실제로는 하나의 파동처럼 연결되는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폭발음은 중동의 문제로만 머물지 않고 사람들의 이동과 공포, 여론과 정체성, 문화와 신뢰의 문제로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국제 정세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전선의 위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충격이 인간의 감정과 사회의 반응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함께 보는 일입니다. 바로 그 시선이 있어야 우리는 속보의 소음 속에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일수록 더 필요한 것은 성급한 확신이 아니라 냉정한 관찰, 분노의 반복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시선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군사 충돌의 확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큰 질서 변화의 전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비슷한 국제 정세 분석이 더 필요하다면 함께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시대일수록 가장 중요한 힘은 결국 함께 보고, 함께 읽고, 함께 판단하는 데서 시작됩니다.